안녕하세요. 정성민입니다. 85세 내과 전문의로 55년간 환자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밥 한 그릇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런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오늘은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82세 되신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더니 선생님, 저는 밥을 줄였는데도 혈당이 잘 안 떨어져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지 한 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1점이나 떨어지셨어요. 그 비밀은 바로 밥을 짓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같은 쌀이라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혹시 여러분은 밥을 지을 때 물 외에 다른 것을 넣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그냥 쌀과 물만 넣고 지으실 텐데요. 하지만 주방에 늘 있는 그 재료들로 밥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나요? 저 역시 의사가 된 지 40년이 넘어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환자분들께 식단 조절하세요 라고만 말했지 정작 밥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건 이 방법들이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밥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70세에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밥량을 줄이고 현미를 섞어 먹기도 했지만 혈당 조절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일이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매일 아침 혈당을 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150, 160, 때로는 180까지 올라가는 수치를 보며 내가 의사인데 이것도 못 고치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아내와의 식사 시간이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예전처럼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데 저는 반 그릇도 채 못 먹고 그만둬야 했거든요. 아내가 서운해하는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혈당이 200 가까이 올라가서 급히 응급실에 갔는데 당직 의사가 선생님, 오늘 뭘 드셨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곰곰 생각해 보니 특별한 건 없었어요. 평소처럼 현미밥 반 그릇에 반찬 몇 가지였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단순히 밥의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의사인 저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일반 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우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 세대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변화의 시작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환자 중에 이옥분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당시 79세셨는데 당뇨가 심해서 매일 인슐린을 맞아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옥분 할머니가 오시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밥 지을 때 초를 조금 넣으면 몸에 좋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할머니, 그런 옛날 이야기는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이옥분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90세까지 사시면서 당뇨 없이 건강하셨어요. 혹시 그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궁금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들이 예전부터 밥에 노란 가루를 넣어서 지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옛날에는 그냥 색깔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노란 가루에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었던 거죠. 제가 직접 실험해 봤어요. 이옥분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밥을 지어서 먹어봤거든요. 일주일 후 혈당을 재어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평소 150 이상 나오던 식후 혈당이 120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요.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이옥분 할머니께도 알려드렸어요. 그 결과 3개월 만에 인슐린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선생님,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하고 우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주셔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단순히 재료를 넣는 것이 아니라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첫째는 식초의 놀라운 혈당 억제 효과입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춘다는 것을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조민호 할아버지는 79세에 처음 오셨을 때 당화 혈색소가 9.1이었어요. 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셨죠. 그래서 제가 식초밥 짓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조민호 할아버지는 처음에 밥에 식초를 넣으면 신맛이 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셨어요. 직접 보여드렸어요. 쌀 2컵에 물을 넣고 거기에 식초 2티스푼만 넣어서 밥을 지었거든요. 다 지어진 밥을 드셔보시니까 전혀 신맛이 안 나네요 하고 놀라셨어요. 식초는 가열 과정에서 산미가 날아가고 쌀의 전분 구조만 바꿔놓거든요. 조민호 할아버지가 이 방법으로 밥을 지어 드신 지 6주 만에 당화 혈색소가 7.9로 떨어졌어요. 1점이나 개선된 거죠. 선생님,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하며 감탄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쌀을 씻어서 물을 넣을 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돼요. 쌀 한 컵당 식초 1티스푼이 적정량이에요. 현미를 섞어서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넣으시면 됩니다. 밥이 다 지어지면 식초 냄새는 완전히 사라져요. 다만 위산 과다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식초 대신 레몬즙을 사용하시거나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해 보세요. 혹시라도 드신 후 속쓰림이 느껴지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도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혹시 여러분은 밥을 지을 때 식초 같은 것을 넣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둘째는 강황이 가져다주는 건강 효과입니다. 강황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에요. 이 노란 가루 속에는 쿠르쿠민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어요. 쿠르쿠민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박영숙 할머니는 74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선생님,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약을 먹으면 속이 쓰려서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황밥 짓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박영숙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어요. 쌀 2컵에 강황가루 1티스푼을 넣고 밥을 지으면 된다고요. 처음에는 밥이 노랗게 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셨는데 실제로는 아주 연한 노란색이 돌 뿐이에요. 오히려 보기에도 좋고 고소한 맛이 더해져요. 2개월 후 박영숙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당화 혈색소가 8.4에서 7.1로 떨어진 거예요. 선생님, 강황밥을 먹고 나면 평소보다 속도 편하고 혈당도 안 올라가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강황밥 짓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쌀을 깨끗이 씻은 후 평소보다 물을 10% 정도 적게 넣어요. 그리고 강황가루를 넣고 잘 저어주세요. 쌀 한 컵당 강황가루 반 티스푼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날 수 있거든요. 특히 좋은 점은 강황의 항염 효과예요. 당뇨가 있으면 몸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강황이 이를 억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여기서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밥을 지을 때 식초와 강황을 함께 넣는 거예요.
쌀 2컵에 식초 2티스푼, 강황가루 1티스푼을 넣고 밥을 지으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김순길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8.8에서 6.9로 떨어지셨거든요.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담석이 있는 분들은 강황 섭취를 피하셔야 해요. 담낭 수축을 촉진할 수 있거든요. 또한 혈액 응고 방지 약물을 드시는 분들도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세요. 강황이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셋째는 냉각과 온도 조절의 비밀입니다. 밥을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갓 지은 뜨거운 밥과 조금 식힌 밥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달라요. 이 모든 것은 온도와 시간이 만들어내는 변화 때문이에요. 김정호 할아버지는 81세에 혈당 관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하루 3번 인슐린을 맞아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점심을 못 드시고 저녁에 식은 밥을 데워 드셨는데 그날 혈당이 평소보다 훨씬 낮게 나온 거예요. 김정호 할아버지가 신기해하시며 제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같은 밥인데 왜 이럴까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어요. 밥이 식으면서 일부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고요. 또한 너무 뜨거운 밥보다는 적당히 식힌 밥이 소화 속도도 늦춰준다고 말이에요. 한명수 할아버지의 경우도 비슷했어요. 83세에 당뇨 때문에 맥기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거든요. 식사 습관을 들어보니 밥솥에서 바로 퍼서 뜨거운 상태로 드시고 계셨어요. 제가 제안해 드린 건 간단했어요. 밥을 지은 후 10분 정도 뜸을 들인 다음 뚜껑을 열어서 5분 더 식힌 후 드시라고 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같은 양의 밥을 드셔도 혈당이 30에서 50 정도 낮게 나왔거든요. 김정호 할아버지는 아예 밥을 지어서 한 번 식힌 후 다시 데워 드시기 시작했고 한 달 후 인슐린 용량을 20% 줄일 수 있었어요. 밥 온도 조절하는 실천 방법 2가지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방법은 냉각 재가열법이에요. 밥을 평소대로 지은 후 완전히 식혀주세요. 냉장고에 2시간 이상 보관하시면 저항성 전분이 형성돼요. 갓 지은 밥과 비교했을 때 혈당 반응 차이가 10에서 20%까지 차이 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나 찜통에 다시 데우시면 됩니다. 이때 물을 조금 뿌려주시면 촉촉하게 데워져요. 다만 여름철에는 주의하세요. 밥을 상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2일 이내에 드세요. 또한 소화가 약한 분들은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데워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겨울철에는 너무 식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이 편한 온도로 조절하세요. 넷째는 밥과 함께 먹으면 혈당 반응이 더 좋아지는 반찬 조합입니다. 밥을 어떤 반찬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혈당 상승 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반찬 선택만 잘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송미자 할머니는 77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밥량을 줄이셨는데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반찬에 문제가 있었어요. 연근조림, 우엉조림, 단무지 같은 단맛 나는 반찬을 주로 드시고 계셨거든요. 송미자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어요. 밥은 줄였지만 반찬에서 당분을 많이 드시고 있다고요. 그래서 반찬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단맛 나는 조림 대신 나물 반찬을 늘리고 미역국 같은 해조류 국물을 함께 드시라고 했죠. 2주 후 송미자 할머니가 오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같은 양의 밥을 드셨는데 식후 혈당이 40 정도 낮아진 거예요. 선생님, 반찬만 바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하고 감탄하셨습니다. 혈당에 도움이 되는 반찬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이섬유가 많은 나물 반찬을 늘리세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고사리나물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반찬들은 밥과 함께 먹으면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둘째, 해조류를 꼭 함께 드세요. 미역국, 다시마국, 김자반 같은 것들이에요.
특히 미역국을 밥 먹기 전에 한 그릇 마시면 혈당 상승을 크게 막을 수 있어요. 정재우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식후 혈당이 평균 50 정도 낮아지셨거든요. 셋째, 단백질 반찬을 조금씩 곁들이세요. 두부조림, 계란찜, 생선구이 같은 것들이에요. 단백질은 인슐린 반응을 안정화시켜 주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밥 한 그릇에 단백질 반찬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해요.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반찬들도 있어요. 첫째, 단맛이 나는 장아찌류는 피하세요. 오이소박이, 깻잎장아찌, 마늘장아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설탕이나 물엿이 많이 들어가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둘째, 달달한 조림류도 주의하세요. 연근조림, 우엉조림, 감자조림 같은 것들이에요. 맛있어서 자꾸 먹게 되는데 사탕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셋째, 과일 반찬도 조심하세요. 배추김치에 사과나 배를 많이 넣은 것, 과일이 들어간 샐러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과일의 과당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면 이래요. 밥상을 차릴 때 나물 반찬 2가지, 국물 1가지, 단백질 반찬 1가지로 구성하세요. 그리고 단맛 나는 반찬은 일주일에 1번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다만 모든 반찬을 갑자기 바꾸시면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어요. 좋아하시는 반찬 하나는 그대로 두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또한 짠 반찬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고혈압도 함께 관리하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은 밥과 함께 어떤 반찬을 주로 드시나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밥을 지을 때 식초를 넣는 방법입니다. 쌀 한 컵당 식초 1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식초는 밥 속 전분의 구조를 바꿔서 우리 몸에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밥맛에 큰 변화는 없지만 혈당 조절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밥을 지으실 때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황가루를 넣는 방법입니다. 강황 속 쿠르쿠민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쌀 한 컵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색이 약간 노랗게 변하지만 고소한 맛이 더해져 오히려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몸의 전반적인 염증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밥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밥을 지은 후 바로 드시기보다는 완전히 식혔다가 다시 데워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 혈당 반응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2시간 이상 보관한 뒤 데워 드시면 좋고 밥을 지은 직후 뜸을 들인 뒤 약간 식힌 상태에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가 혈당 관리에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밥과 함께 먹는 반찬 선택입니다. 나물 반찬과 해조류는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반대로 단맛 나는 조림이나 장아찌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양의 밥이라도 어떤 반찬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은 모두 특별한 재료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오신 그 밥 짓기에 작은 변화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55년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몸은 정말 고마운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면 금세 좋아지거든요. 오늘 저녁 밥상에서 하나만 바꿔보세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55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건강의 비밀은 복잡하고 비싼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 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선택한다면 밥을 지을 때 식초 1티스푼을 넣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75세에 이런 방법들을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반응이 빨라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혈관을 젊게 만드는 기적의 차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차인데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어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3개월 후 완전히 달라진 혈당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